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10월 17일이죠. 예,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벌써 10월입니다. 작년 10월이 생각납니다. 작년 2012년 바로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 작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국군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약 80여 명이 집중적으로 채용됩니다. 그 전에는 한 10여 명 뽑았고요. 그 전전에도 10여 명 뽑았었는데 작년 대선이 있던 작년 7월과 8월에만 무려 그 8배인 80여 명을 채용했던 겁니다. 왜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사이버 사령부. 당시 사이버 사령관을 역임했던 사람 연재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초고속 승진 과정도 수상합니다. 별 하나를 달고 사이버 사령관을 맡습니다마는 소장으로 진급을 하고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기다가 인수에 참여하고 마침내는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을 합니다. 이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이른바 대선 공작을 한 대가로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영전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드는 충분한 정황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80여 명의 군무원을 새로 뽑아서 사이버 요원으로 활용을 했는데 그중 4명이 지금 적발된 상태고요. 이들은 일거 시간에 댓글을 올렸으며 그리고 국정원의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리트윗했다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국방부와 국정원이 서로 연계돼서 대선 공작을 했다. 즉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선 공작을 했다.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치적 중립의 생명인 국정원과 국방부가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었죠. 증거가 없을 뿐이지. 얘들이 국정원만 했겠어. 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10월 17일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의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사령관 옥모 씨 정말 우스웠습니다. 한마디로. 왜 우스웠느냐? 사이버 사령부에 대한 요원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 물어보면은 신원 확인을 요구하면은 군사비밀이다. 절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뭔가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질문들이 나오면 군사비밀이다. 북한이 알면 이용한다. 얼굴까지 붉히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공시넷이라고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노량진 공시족들, 공시족이 뭔지 아시죠? 공무원 시험이란 뜻입니다. 그 공시넷에 들어가면요, 국군 1011부대 검색하면 촤르르 나오는 게 바로 사이버 사령부에 관한 겁니다. 심지어는 합격자 명단도 다 나오고요. 또 심지어는 행정요원과 군사정보요원으로 나눠져 있는 합격자 명단까지 나옵니다. 말하자면 사이버 사령부의 구조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버젓이 공시넷에만 들어가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나오는 정보를 군사비밀이다.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명의 활동이 다 입증이 되고 심지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 댓글 공작, 트위터 글들을 리트윗했다는 정황까지 다 포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부인을 했다가 국방부에서는 맞다고 시인을 합니다. 이런 사람이 무슨 사이버 사령관이라고 정말 창피하기 이를 데 없는 일입니다. 국방부의 조직적인 대선 개입,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한 대선 개입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오늘 사설 짙어지는 국방부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통해서 이 문제를 짚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립니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지난 대선에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을 통한 선거 개입과 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 은폐 수사, 안보 교육을 빙자한 국가보훈처의 노골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때리기 운동에 이은 충격적 사건이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비해 창설된 사이버 사령부가 이런 일에 나섰다면 국정원의 정치 개입보다 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는 헌법 제5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과 싸우라고 국민들 세금 들여가지고 그 수많은 똥별들을 갖다가 양산해서 비싼 월급 주고 했더니 결국은 야당 때려잡고 야당 대통령 후보를 때려잡고 여당 대통령 후보인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왜 박근혜가 이겼는지 이제야 그 비밀을 알 수 있을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와 한겨레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정치 댓글 활동은 개인적 행위로 돌리기에 미심쩍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먼저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의 밀접성이다. 사이버 사령부의 예산 일부가 국정원으로부터 나오고 있고 두 기관의 댓글 달기 작업이 묘하게도 같은 시기에 이뤄졌다는 것은 두 기관의 선거 개입 행위가 연동하여 이뤄졌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의심을 사기에 충분할 정도를 넘었습니다. 사이버 사령부는 예산 일부를 국정원에서 받아서 씁니다. 댓글 달기 작업도 묘하게 같은 시기에 이루어졌고요. 오늘 한겨레신문의 일면 머릿기사 보도에 따르면은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요원들이 국정원 트위터에 말하자면 야당 후보를 까는 그런 내용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4명 일가 시간에 게다가 그 글을 올렸죠. 일가 시간에 글을 올렸다면 당연히 사이버 사령부의 지시를 받고 올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국정원 요원이 일가 시간에 올렸다면 몰래 올렸다고 변명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변명도 말도 안 되는 변명이지만은 그러나 군에 군무원으로 혹은 의무병으로 들어간 사이버 요원들이 일가 시간에 야당 후보를 때려잡는 그런 글들을 올렸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고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활동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이버 사령부 요원으로 확인된 4명이 18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 중립을 지키라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4차례에 걸친 지시를 어기고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야당 후보를 헐뜯는 등
위법적인 댓글을 올렸다는 사실도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 조직의 보호를 약속받지 않고서는 상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이들이 댓글 사건이 표면화한 뒤 부랴부랴 야당 후보를 비난하는 등의 문책을 400여 건을 삭제한 것도 자신들의 행위가 스스로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냄새도 풍긴다. 네. 말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다른 조직도 아닌 국방부 직할부대인 사이버사령부의 군무원이나 혹은 군인들이 국방장관의 지시를 어긴다? 말 안 되는 얘기죠. 지금 꼬리 자르기 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부가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활동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로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꼬리가 잘릴 것 같습니까? 군무원들 지금은 보호해 줄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만은 야 니들만 죽어라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후를 약속해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 영원히 군무원으로 취직 다시 못합니다. 국감장에 나와서요. 구글 검색을 통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사령부의 조직, 채용과 관련한 기초사항에 대해서조차 군사기밀이라며 막무가내로 답변을 거부한 옥도경 사이버사령부 사령관의 태도도 불법 정치 개입 활동을 군사기밀에 위탁해 은폐하려는 수작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옥도경은 명백하게 문제로 드러난 정치 댓글을 올린 이유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은커녕 그것을 밝히면 작전을 밝히는 것이라는 궤변을 폈는데 사이버사령부는 헌법 위의 기관이라도 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김 국방장관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신속하게 군 사법당국에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조사가 의혹을 말끔하게 털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군이 자체적으로 의혹을 풀지 못하면 국정조사 등을 통해서라도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체 진상조사라는 것이 정말 웃기는 일이죠. 예. 황교안이가 최동욱을 찍어낼 때처럼 감찰을 시키면은 그건 제대로 합니다. 그러나 이거 제대로 감찰하면은 국방부의 정치 개입 사실이 드러나면은 박근혜 정통성이 또 한 번 엄청난 타격을 입는데 제대로 조사하겠어요? 이건 그야말로 특검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국방부까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가시했다는 사실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은 4대 강이라는 사업으로 대한민국을 멍들게 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4대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국가보훈처 그리고 국방부까지 동원한 이렇게 조직적인 관권 개입을 획책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정통성을 자기 입으로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국민이 끌어내리지 않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착한 국민이에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여행 스케치의 진실에 갈아요. 듣고 오는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은 정자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노래 나갑니다. 네, 정말로 참담한 일입니다. 어떻게 국가기관 그것도 국방부까지 국정원, 국방부, 국가보훈처, 경찰 이렇게 4대 기관이 국민의 안녕과 생명을 보호해야 될 4대 기관이 문재인을 낙선시키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골적인 관권 개입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참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더불어서 국정원 사건의 축소 은폐 수사도 그 배후를 끝까지 밝혀야 됩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소개해드립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까지 대선 개입 활동을 벌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됐음을 엿보게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국정감사를 하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장애투쟁을 접고 원내에 들어간 것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하는데요. 국정감사가 아니었으면 드러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사실들이 지금 속속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요.
제가 만약 신문기자라면, 조중동 기자라면 정말로 패배의식에 젖었을 것 같아요.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이 정권의 비리, 태생적 비리죠. 이런 것들이 무수히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 한 줄도 쓸 수가 없거든요. 조중동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기사 되는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한국일보 그리고 저희 국민TV까지 신났죠. 신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박근혜 정권이 잘못되기를 바라서 신나는 거 아닙니다. 은폐되어 있던 진실을 드러내서 그것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진정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 15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 씨에 대한 서울 수서경찰서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2시간 만에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 분석팀에 넘겨져 짜맞추기 분석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서경찰서의 권은희 수사과장도 모른 채 비정상적 과정을 거쳐 넘겨졌다는 것이다. 아니, 김하영 씨를 수사한 사람이 권은희 수사과장인데 권은희 수사과장도 모른 채 넘겨져가지고 짜맞추기로 되고 이런 식의 축소수사, 김용판이 그 주범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질러졌다는 거를 지금 보면 이건 정말 정권이 아니에요. 이건 대통령이라고 감히 자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즈음 증거 분석관실의 분위기를 담은 동영상 내용에 비춰보면 일리 있는 지적이다. 12월 14일 밤 디지털 증거 분석관들은 사무실에 설치된 폐회로 텔레비전 녹음용 볼륨을 낮춰 분석 과정을 은폐하려 했다가 기계 조작 미숙으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동영상에 담겼다. 그 영상은 지난달 27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정에 검찰 쪽 증거로 제출됐다. 이미 그 즈음부터 분석 내용에 대한 조정을 준비했고 다음날 짜맞추기 분석을 위해 김 씨의 조서가 권 과장도 거치지 않고 서울청으로 서둘러 보내졌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뭐냐면은 디지털 증거 분석팀이 분석한 내용들 보면은 김하영 씨의 선거 개입 댓글 정황이 정확하게 포착되지 않습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녹음 볼륨마저 줄였는데요. 디지털 증거 분석팀의 이야기는 다 동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 안 나가게 볼륨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해서 그 볼륨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 소리가 다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시 조정이 뭡니까? 댓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발표 딱 한마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곡하고 짜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권 과장이 올해 1월 31일 국정원 직원 김 씨의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으로 충분히 의심된다는 의견을 담은 수사 지휘서를 작성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그러나 권 과장이 2월 초 송파서로 전보된 뒤 후속 수사팀은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의해 뒤집혔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권 과장이 최초 김하영을 수사한 사람 아닙니까? 그 정황을 보면은 명백하게 선거법 위반이다. 그거는 상식을 가진 사람, 권은희 수사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권은희 수사과장처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자,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 알아서 기자 하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법 위반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고 권은희 과장처럼 경찰의 본분에 충실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도 사실은 사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 결국은 검찰 수사에 의해서 뒤집어져 가지고 경찰 개망신 당한 것 아닙니까? 김용판 경찰청장 그 이전 지금 김석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인간들이 경찰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수사권 독립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걸 경찰 스스로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이런 의문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김용판 전 청장과 증거를 인멸한 박아무개 디지털 증거 분석팀장 등 2명만 법정에 세운 채 사건을 끝내는 건 아무래도 석연찮다. 경찰 간부들이 국회 청문회에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진상을 감춘 채 발뺌하는 증언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의 전 3차장과 전 심리전단장이 추가 기소된 것과 비교해도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경찰의 축소은폐 수사, 이거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12월 16일 문재인 박근혜 양자 토론이 끝난 직후 밤 11시에 발표된 축소 조작 왜곡 수사 발표. 김하영이가 그렇게도 열심히 댓글 활동을 하고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 사실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전혀 댓글 흔적이 없다라고 엉터리로 수사한 그 발표가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뒤집었다는, 결과를 뒤집었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축소 은폐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어거지로 만든 1등 공신이 바로 12월 16일의 엉터리 수사 발표예요. 그 지역들 명백히 밝혀서 기소할 건 기소하고 처벌할 건 처벌해야 됩니다. 사건을 축소 은폐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한 배우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수사를 끝내선 안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마무리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증거 보강 차원에 머무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대선 직전 김용판 전 청장이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과 통화했고 최연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남욱의 국정원 정보관과 통화를 한 사실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가로 밝혀졌다. 수면 아래 거대한 빙산을 그대로 남겨둔 채 사건을 마무리하면 재수사와 특검을 부르는 길이 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요, 재수사와 특검이 기다리고 있는 거 명백합니다. 이 일이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집권 초고 박근혜 스스로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아이쿠 하면서 안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이 정권 안에서 반드시 들통납니다. 재수사 들어갑니다. 특검에서 개망신 당해서 다시 시고랑 차기 싫으면은 지금 빨리 틀고 나가는 게 좋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우성아의 밝혀라, 밝혀 듣고 오는 동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조합원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래 나갑니다. 네, 오늘 방송은 생방송으로 착각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다 눈치챘을 겁니다. 게시판 소개도 안 해주고 조합원 가입한 것도 읽어주지도 않고 오늘 낮 11시에 오전 11시에 김용윤 PD와 저 정치 토크 외부 행사를 합니다. 앞으로 외부 행사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새벽에 나와서 지금 녹음 중이라서 소개 못 해드리는 거니까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른 칼럼은 이도움 한양대 국문과 교수의 조폭 파시즘의 발언과 최후라는 칼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가로지르는,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조폭 파시즘입니다. 아주 저질이에요. 파시즘은 무조건 뭐 나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나쁜 것도 나름대로의 품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의 파시즘은 조폭 파시즘입니다. 조폭 파시즘. 한양대 이도움 교수가 지적하는 조폭 파시즘이 어떤 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살금이 단풍이 든 관악산 위로 펼쳐진 하늘이 너무도 투명하게 맑고 푸르러서 서럽도록 슬프고 그지없이 그리워지는 가을날이다. 우리 민족은 그런 하늘을 가슴에 담으며 닮으려 하고 피눈물 나는 고통이 이어지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도 하늘이 보고 있다가 언젠가 벌을 내리리라 소망하였다. 그래서 지금도 을들은 갑을 향하여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 무서운 줄 알라고 쏘아붙인다. 네, 하늘 주무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술에 취하셨습니까? 저리도 하늘은 맑은데 이 땅은 아비규환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죽지 못해 산다고 난리인데 견제 세력이 사라진 나라님들은 마음껏 부패를 일삼고 유신잔당과 군부 장성의 두 축으로 이뤄진 박근혜 정권은 폭력과 공포와 통제에 의존하여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성직자들까지 나서서 시국선언을 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며 절규를 하는데도 오히려 검찰이 총수를 내쫓고 국정원은 국내 정치 간섭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하고 있습니다.
선이 아니고 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철저히 통제하고 비판과 견제 세력은 같은 당의 인사라도 가차없이 내쫓습니다. 진영 장관이 그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아니, 장관도 모르게 차관이 청와대하고 직통해가지고 연금법을 그런 식으로 바꾸는 그런 행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정말 조폭만도 못한 짓입니다. 진영 장관을 옹호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 양반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서로 노선을 달리 하고 있다선 치더라도 최소한 지킬 거는 있는 거예요. 이 정권은 그야말로 최소한은 지킬 것마다 지키지 않습니다. 검찰총장 이명박이 뽑은 것도 아닙니다. 이명박 검찰이 하도 개판 굴다 보니까 결국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게 민간인 위원 4명이 목소리 높여가지고 박근혜가 바라는 두 명 다 떨어뜨리고 최동욱이를 임명해서 국정원과 경찰청의 선거 개입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여자 문제를 덜쳐내서 특정 신문에게 정보를 줬어. 그리고 망신을 줘서 쫓아냈다는 그런 의혹까지 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정권이고 그야말로 품 있는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조폭마도 못한 정권이죠. 집권 1년도 되지 않아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마구 쏟아냈던 그런 공약들을 갖다가 다 포기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공약들을 포기하고 있어요. 사상의 자유와 집회와 결사를 보장하는 헌법까지 어겨가면서 국회의원을 내란 업무죄로 가두고 내란 업무죄로 가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14년 동안 참교육을 실천해온 정교조를 무력화하는 공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지중매설이라고 하는 대안이 있는데도 지금 원전 비리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사호기가 언제 지금 가동할지 몰라요. 전문가들은 최소한 1년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송전탑 건설 강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왔습니다만 이제 시간 충분합니다. 지중매설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서울만 하더라도요. 강남에는 송전선이 한 80% 이상이 땅 밑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중매설돼 있어요. 강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자들만 위하는 정권들이 밀양에는 그럼 지중에 매설을 하면은 돈이 들어서 안 되는 겁니까? 밀양 할머니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고압 송전선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암 발생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는 그런 획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부끄러운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촌에서 농사만 짓던 순박한 노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퍼붓고 있습니다. 보도를 안 하고 박근혜에게 장악된 지상파가 보도를 안 하고 조중동이 외면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할머니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국가가 세금 내는 국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대다수 국민들은 침묵하고 상당수는 메카시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니들이 당할 때 누가 니들을 갖다가 위로해주고 너희들이 힘이 돼줄 거야. 메카시즘에 동조한 사람들이 말로는 뻔한 겁니다. 이건 공안정국이니 독재니 이런 말로도 포괄할 수 없는 그야말로 조폭 파시즘이 아닐 수 없다고 한양대 이동 교수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조폭 파시즘은 고전적 전체주의로서 나치즘이나 셸던 월린이 규명한 전도된 전체주의와 같으면서도 다르다. 조폭 파시즘은 폭력과 공포를 통하여 통치한다는 점에서는 나치즘과 통한다. 나치즘이 기업을 국가 권력에 종속시켰다면 조폭 파시즘과 전도된 전체주의는 국가 권력이 기업 권력에 종속된다. 나치즘이 국민을 동원했다면 전도된 전체주의는 탈동원하여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게 하며 조폭 파시즘은 국민이 정치적 무관심에 빠지거나 국가의 부름에 동원되도록 조작한다. 나치즘에서 히틀러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가 통치했다면 전도된 전체주의에서는 대통령이 시스템의 한 부품으로서 기능하며 조폭 파시즘에서는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여 기업, 관료, 군, 대형교회, 보수 언론으로 이루어진 카르텔의 깡패들이 통치한다. 예, 전반적으로 100% 동의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박근혜라고 하는 지도자를 정점으로 해서 기업과 관료,
군, 대형 교회, 보수 언론으로 이어진 깡패 카르텔이 존재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 지도자가 어떤 멍청한 짓을 해도, 이 지도자가 어떤 불법한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치더라도 다 국민들이 좋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침묵의 카르텔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폭 파시즘 체제 자리 잡은 듯합니다. 모두가 알아서 깁니다. 관료는 복지부동하고 언론은 내부 검열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고 누리꾼은 비판적 댓글을 삼가하고 지식인들은 성진과 업적, 프로젝트 사장에만 몰두하고 신자유주의 빈곤과 공포에 주눅이던 국민들은 비판의식과 저항의제를 상실하고 반역의 상상마저 억압한 채 침묵하거나 자발적으로 마녀사냥에 나섭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와 백성을 트럭만큼이라도 사랑한다면, 대형 참사를 바라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 이점에서 그런 망국적인 작태 그만둬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